자, 안녕하십니까. 15주차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에서는 분석 전기화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로케미컬 아날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어떤 환경 쪽에서 환경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물질 분석을 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화학을 통한 이제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폴라로그래피라는 놈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폴라로그래피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은방울 전극을 사용을 합니다. 수은방울이 이제 똑똑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은방울을 위해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모양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질소를 공급을 해주죠. 왜냐하면 나머지 어떤 불순물 퍼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비활성계성인 질소를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압을 이제 그 경사전압을 줍니다. 램프 전압. 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이죠. 타임이 있고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스텝 전압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를 져서 수은방울 전구 바로 이렇게 이 DME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주면서 전압을 이렇게 가해지면서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하면 여기 돼서 이제 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바로 여기서 얻어진 전류를 전압의 함수로서 표현을 하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전압을 얼마를 줬을 때 전류는 얼마가 나오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아, 백금 전극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백금 전극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수은 전극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백금 전극에 같은 경우는 물이 전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0볼트 이하에서는 바로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기 때문에 물이 환원돼서 수소 발생을 합니다. 하이드로젠 레볼루션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폴라로그래피를 그리는 특징에서는 전류를 굉장히 작게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상대 전극 사용 자체가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기준 전극이랑 상대 전극이랑 사실 이제 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자, 근데 볼타모트리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뭐 LSV, CV, 사이클릭 볼타모트리, 리니어 스윗 볼타모트리 같은 경우들은 정지된 전극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전극 실험을 통해서 이제 뭐 전극이 이제 가만히 있는 놈을 쓰는데, 폴라로그래피의 경우는 그 폴라로그래피의 경우는 이제 흐르는 전극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수은이죠. 그래서 수은을 똑똑똑 떨어뜨리는 그런 흐르는 전극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수은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바로 DM입니다. 여기를 DM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전극이죠. 기준 전극을 이제 상대 전극으로 쓰는 거죠. 여기 스탠다드 콜로멜 일렉트로드죠. 칼로멜 전극을 기준 전극 및 카운터 일렉트로드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소결 유리막을 통해서 굉장히 얇은 유리막을 통해서 이제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일정 전위기, 자, 여기랑 요 사이에 이제 일정 전위기, 즉 포텐시오스탯을 연결시켜 주면서 계속 이제 전위를 이제 조작해 주면서 나타나는 전류를
측정하면서 어떤 이 현상을 이제 분석하는 장치를 바로 이제 폴라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쪽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폴라로그래피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극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뒤집어진 모양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소 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은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은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를, 그 다음에 전기를 이런 식으로 인가를 하는 거죠. 전압을 인가를 걸면서, 나중에 나오는 전류를 이제 측정하는 장치고, 여기에 했던 요 소결 유리막을 통해 아주 매우 가느다란 얇은 유리막은 또 이온이 통과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으로서의 전기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염을 가해서 지해지전해질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거죠. 폴라로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염을 가해서 지지전해질을 사용을 합니다. 지지전해질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지전해질이라는 게 결국에는 농도를 높인다라는 거죠. 농도를 높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농도를 높이는데 바로 그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염으로 농도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 확산의 영향을 별로 없는다. 즉 말은 확산을 억제죠. 확산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텀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거죠. 전기장 때문에.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전해질로 쓰는 이제 염들은 뭐냐면은 이게 좀 그렇죠. 죄송해요. 확산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확산만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그레이션을 최소화시키면서 확산의 영향성만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지지전해질입니다. 근데 지지전해질은 이제 어떤 놈들을 많이 쓰냐면 KCl이나 KNO3, NaClO4 등등의 이제 이런 염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수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죠. 뭐 C4H9이 4개 있고 그다음에 N 플러스 해놓고 ClO4 마이너스 이런 유기염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지지전해질로는 이제 이런 놈들 이제 지지전해질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폴라로그래피 실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폴라로그래피는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지전해질을 사용한다라는 폴라로그래피에서는 지지전해질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DME 전극, 바로 이제 드로핑 머큐리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똑똑 떨어지는 수은 전극에서 포텐시오스탯을 사용해서 전위를 변화시키면서 환원 전류를 측정한다. 중요한 건 여기서 환원 전류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폴라로그래피에서 환원 전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는 결과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인 분석 전기화학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검출 한계는 굉장히 우수하다라는데 그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크롬이 있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크롬이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가수의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유가 크롬이라고 하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으로도 굉장히 좀 사람들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자 흡수 분광법을 사용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안에 크롬이 얼마가 들어앉아 있느냐, 그거에 대한 총량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분석 전기화학을 사용한다면은 유가 크롬이든지 삼가 크롬이든지 이제 이온량 측정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분석에 좀 꽤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분석화학을 하는 분석화학 장비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어디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에 중금속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폐광 같은 곳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폐광이 결국엔 인공 동굴이 돼버린 거죠. 뭐 광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굴인데, 이 동굴 안에 폐광 지하수가 있는데,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산에서 이제 이런 채광을 이제 하고 나면은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 속에는. 근데 그 중금속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 있는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예전 같으면은 바로 이제 크롬이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금속이 크롬이라면, 예전에는 자, 크롬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다. 자, 이 어느 동네에 있는 그 지하수에는 크롬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유가 크롬이 얼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유가 크롬만 없다면은 크롬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유가 크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 크롬이 얼마 들어있고 삼가 크롬이 얼마 들어있는지, 그 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분석 전기화학을 동원하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DC 폴라로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은 전극을, 수은 똑똑똑 떨어지는 수은 전극을 쓰는 건데, 자, 어떤 모양이 되어 있냐면 수은이 이렇게 어떤 관 안에 들어있죠. 이제 관 안에 쭉 나와 있고, 여기서 수은 방울이 점점 자라다가 어느 시점 되면 똑 하고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점점 자라다가 때 되면 또 떨어지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DC 폴라로그래피를 그릴 때는 바로 이 전극으로서는 DME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수은이 드롭 형태로 떨어져, 여기 만들어서 똑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때까지는 수은 방울이 점점 자라서 이때까지 이제 전극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뚝 떨어질 때까지. 다시 떨어진 이후에 다시 또 방울이 점점 수은 방울이 점점 자라게 된다면은 이때 또 다시 전극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수은 전극이라는 거는 전극 자체가 시간의 함수로 커진다는 거죠. 결국엔 이 말은 다시 표면적과 부피가 시간의 함수로 이제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놈 자체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회전 RD처럼 RD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지만, RD 같은 그런 성질을 띠겠지만, 점점 커지게 되면은 아마 면적도 커지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디퓨전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ME의 특징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DME라는 거는, 자, 전극이 계속 바뀌어서 새로운 전극이 되기 때문에 흡착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뭐냐면
자, 여기 어떤 그 다른 반응물들이 그 전극이 딱 고정 전극이라면은 이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서 표면에 흡착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수분방울이 똑 떨어져서 내려가 보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흡착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흡착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참 그 흡착 때문에 어떤 그 전극 표면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분방울이 성장하는 동안에 확산층은 점점 얇아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수분방울이 커지다 보면은 뭐죠? 부피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확산이 돼야 되는 그 이중층은 확산이 돼야 되는 이중층은 굉장히 그 얇아지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중층이 이렇게 동그란 거니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정말 방울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이건 훨씬 더 얇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층이 얇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팽창 때문에 그다음에 확산뿐 아니라 대류에 대한 물질 이동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모세관, 전극이 떨어진 모세관, 여기 바로 이 모세관은 두꺼운 유리이기 때문에 쉴딩 이펙트가 이제 이게 좀 어떤 그 보호해주는 그런 이펙트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전극이 자라나는 거죠. 점점점 요만한 놈이 요만해지고 요만해지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전극 면적은 시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DC 폴라로그래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여기 에노드와 이 캐소드 쪽을 연결하는데 에노드 쪽 말고 이제 캐소드의 전극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수분 전극을 그 드로핑 수분방울 전극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놈이 여기 이제 전기를 여기다가 이제 요 놈이랑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제 전압을 걸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전압을 걸어주면서 그 흘러가는 이제 전류를 이제 분석해 본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환원 전류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특징이 아까 얘기한 대로 흡착 문제가 흡착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확산층이 점점 얇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대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극 면적은 일정하지 않고 시간의 함수로 점점 그 변한다. 즉 이제 커지는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DC 폴라로그래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자, 수분방울의 면적, 바로 이제 그 면적, 바로 액티브 에어리어는 이거 T의 제곱이 아니라 요거죠. T의 함수로서의 R의 제곱인 겁니다. 그 표면적은 이렇게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는 4파이 R 뭐 여기에다가 이런 식을 가지게 되겠죠. M은 뭐가 되겠죠? M은 아마 밀도가 되겠죠. 제가 이제 말하다가 실수했는데 밀도가 아니라 그 M은 밀리그램 퍼세크의 이런 단위를 가지는 그 수의 유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점점 커진다. 여기서 D가 밀도죠. 자, 그래서 그 코테렐식에 대입해서 좀 확산 전류 ID를 구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제 복잡한 식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D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쭉 아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극 뭐 복잡한 식들이 나왔지만 이런 복잡한 식은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이 책 그냥 책을 열어보면서 이제 그냥 꺼내보면 되니까 이걸 굳이 뭐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식 자체가 확산층이 얇아지는 영양자를 이제 곱했더니 이놈이 이제 일코비치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여기서는 일코비치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방울에 이제 방울이 점점 있는 동안 뚝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그 확산 전류는 전자수와 전해질 농도의 영향을 받고 T의 6분의 1, 시간의 6분의 1승에 비례한다라는 이제 여기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과전위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그 확산 전류는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 전류를 인가해 주는 경우에 여기 밑에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죠. 계산해 본 결과 자, 이게 전류가 점점 커지다가 물방울이 똑 떨어지고 다시 점점 커지다가 물방울이 떨어지고 이런 모양을 가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전류를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분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 자,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위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일정하게가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죠.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위에 따라서 전위 대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위 대비해서 이제 전류를 이제 비교를 해본 그림입니다. 지금 약간 그 터치펜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위에 대해서 연결했더니 이런 그래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그래프들을 만들어내고 자, 근데 이 그림을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이 경우는 그 카드뮴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LSV나 CB 같은 경우는 그 전류 피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피크가 폴라로그래피에서는 피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폴라로그래프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바로 이제 A번 있죠. 여기 바로 요 A번 까만식으로 표시된 바로 요 그래프 A번을 의미한다는 건 뭐냐면 카드뮴이 있을 때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B는 그 카드뮴이 없을 때 를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 카드뮴이 없을 때에 그래서 전압을 계속 올려주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전류가 확 올라가는데 카드뮴 같은 경우 카드뮴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어느 이상 확 올라갔다가 어느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더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카드뮴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나타낼 수 있는데 카드뮴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폴라로그래피에서는 이제 그 반파전이 하프웨이브 포텐셜이라는 놈의 정의가 이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제 2의 2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이놈 자체는 바로 전부 다 2분의 확산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확산 전류의 반이 되는 지점이죠. 딱 요 절반이 되는 지점이죠. 요만큼이 이제 확산 전류인데 확산 전류의 반이 되는 지점을 이제 반파 전류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C 폴라로그래피 그렇죠. 이제 근데 패러데이 전류가 아까 얘기했죠. 패러데이 전류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요 패러데이 전류를 뭐라고 그랬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패러데이 전류는 그 산화 전류와 환원 전류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수은전극의 전기 이중충을 충전하는데 사용되는 전류와 비슷할 정도로 전해질의 농도가 낮아서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패러데이 전류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노이즈가 패러데이 전류의 3분의 1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검출 한계에 도달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폴라로그래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폴라로그래피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확산 전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형의 표준 요만큼 이제 확산 전류를 의미하는 거고, 확산 전류 그다음에 또 하나 확산 전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반파 전위 하프웨이브 포텐셜을 찾아서 결국에는 양쪽에 두 개의 그 확산 계수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폴라로그래피는 이런 그 검출 한계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얘기가 또 다른 얘기죠. 다른 종류의 폴라로그래피를 얘기하는데 이제 전압전류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전압전류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타스트 폴라로그래피라고 그래갖고 그 신호 채취법이라고 얘기해요. 샘플링이라고 표현하는데 타스트가 독일어던가 하여튼 그 유럽 말로, 영어는 아닌데 유럽 말로는 유럽어로 이제 어떤 그 샘플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스트 폴라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음방울이 시작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경과된 후에 신호를 다시 샘플링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가 이제 장점이 있냐면은 신호대 잡음이 그 노이즈, 그러니까 시그널 대 노이즈의 비가 서로 이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는 현재에서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만 이 방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각종 폴라로그래피들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 펄스 폴라로그래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펄스를 주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펄스법을 얘기를 했었죠. 이건 뭐냐면 수음방울 형성 시에 50ms 뒤에 펄스를 딱 주면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패러데이 전류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확산 전류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제 확산 전류를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뭐 평균치를 찾아낸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랑 똑같이 그 반파 전위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특징은 뭐냐면 그 펄스를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줬다가 좀 더 크게 줬다가 또 더 크게 줬다가 이런 식으로 펄스가 이런 식으로 그 포텐셜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텐셜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런 식으로 그 다른 폴라로그래피를 뽑아내서 그 확산 전류와 패러데이 전류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이제 펄스 차이 폴라로그래피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건데 아까는 이제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 원래로 갔다가 점점 커지는 모양을 나타냈지만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점점 커지면서 또 바닥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런 모양의 이제 펄스를 그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펄스를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펄스 차이 폴라로그래피, 그 디퍼런셜 펄스 폴라로그래피 줄여서 DPP라고 얘기를 합니다. DPP 같은 경우는 펄스가 아닌 전위를 올리면서 펄스를 가해서 계속 이제 그 실험을 한다라는 거죠. 측정되는 전류는 절대값이 아니라 두 전위에서 나타난, 자 여기서는 전류라는 거는 이제 요 전위랑 요 전위 사이에서의 그 반응 속도로 차이를, 그죠? 반응 속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 두 가지 전위를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 DPP라고 하죠. DPP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지난 시간 동안에 그 폴라로그래피라든가 어떤 그 볼타모트리 뭐 전압 전류법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정리를 한번 쭉 해본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리니어 스윕을, 이게 뭐냐면은 전압을 어 리니어 스윕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을 쭉 올려주는 건데, 이놈은 어떤 좀 피크를 그리기도 하고, 이게 이거보다는 사실은 트라이앵글러 웨이브, 바로 여기를 이제 이놈이 바로 그 여기가 바로 CV 사이클릭 볼타이머, 이게 LSV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를 이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A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피던스를 이제 측정을 해 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 다른 얘기죠. 그 뭐 전류에다가 이제 그 AC 커런트를 주면서 그 전류에다 그 AC 커런트를 주면서 이제 쭉 한번 올리는 결과로서 이제 전압을 이제 그 AC의 전압을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주면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그 전류의 결과를 이제 보자라는 거.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펄스 메소드, 그다음에 디퍼런셜 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제 그 고정 전극을 사용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DME 혹은 이제 흐름 전극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양극 벗김 분석법, 그 에노딕 스트리핑 볼타모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수은 전극을 사용하는데, 매달린 수은 방울을 사용을 합니다. 수은 방울이 이제 그 매달려 있는 거죠. 매달려 있는 수은 방울을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금속이 그 수은에 붙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석출된 금속은 수은 전극 속으로 녹아들어서 이제 아말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수은이랑 이제 뭐 다른 놈을 섞은 거죠. 이제 아말감이라는 거는 요새야 이제 이빨 때울 때 금을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수은에 뭐 다른 놈을 섞어서 이제 쓰긴 하는데, 수은을 쓰지만 위험하진 않죠. 하여튼 뭐 여기에다가 전압을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있는 전압을 램프 포텐셜을 가해서 다시 이제 그 이놈의 역반응을 이제 또 유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반응을 이제 그 찾아본다면은, 그다음에 이거를 바로 이제 이거죠. 그 아말감, 여기에 이제 그 전극 표면에 아말감 있죠. 바로 요 놈이 있죠. 그 수은이랑 금속이랑 이제 섞여져 있는 놈을 다시 이제 벗겨버린다. 그래서 스트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벗겨버리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양극 벗김 전류를 측정해서 분석물의 농도에 연관을 시킵니다. 이제 분석물의 농도, 그래서 이 봉우리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구리냐,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뭐 그 카드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놈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이제 그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놈 같은 게 또 다른 경우는 PSA라고 해서 포텐셜 스트리핑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매달린 수은 방울 전극에다가 수은 방막 전극을 사용을 해서 환원되어 있는 안에 환원되어 있는 금속은 이제 그 환원되어 있는 금속들은 이제 어떤 금속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는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징크가 수은이랑 만나서 다시 징크 이온이 돼버리고, 여기 또 요 전위에서는 카드뮴, 그 다음에 요 전위에서는 그 납이죠. 이쪽 전위에서는 구리,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은 대비한 그 이제 그 포텐셜을 찾아 나간다는 건데, 이놈 등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렇게 수은 반막 전극을 사용했고, 환원되어 있는 금속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환원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환원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산화제로서는 그 수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산소 혹은 그 이가수은, 그다음에 유가크롬 등등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위는 전극 속에 이제 금속 농도랑 용액의 금속 이온 농도 요 사이에서의 그 이노물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넌스트 이퀘이션에 대입해서 이 사이의 전위를 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에노딕 스트래핑 볼타모트를 이제 두 가지 종류, 아까 얘기했죠. 그 양극 벗김 분석법을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좀 사용을 한 겁니다. 양극 벗김 분석법 중에 하나 이제 PSA 방식을 이제 지금 방금 설명을 여러분에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전위차를 이용해서 또 이제 그 센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학물질의 존재, 양, 반응 등으로 해서 반응 등으로 해서 발생된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분석 용액에다가 어떤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 이제 굉장히 다공질의 플라스틱 막을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은전극을 꽂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놈이랑 여기랑 용액 사이에 농도차를, 이놈들을 이제 접촉을 시킨 거죠. 접촉을 시키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을 이제 센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입차법을 이용한 센서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pH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pH 센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농도와 연관성이 인상적으로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직선을 형성하는 농도의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거. 직선도 그러니까 어떤 좁은 범위가 아닌 넓은 범위에서 직선이면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하죠. 그다음에 소소, 이게 오타입니다. 이게 수소죠. 수소 이온에 대한 선탁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이차의 특성을 이용하는 센서는 뭐 이온 선택성 전극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 역시도 그 넌스트 이퀘이션을 또 사용해서 전체적인 그 막 전위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EM은 여기 요 막의 전위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콘스탄트는 막을 전개하고 내부 영역의 성분 농도로 결정되는 어떤 그 전위값이고, 뭐 이런 각종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식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생체 시료 분석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체 시료 중에서도 이제 바로 요소 우레아랑 글루코스 같은 놈들은 이온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놈을 효소를 사용하면은,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쓰면은 NH4 플러스랑 CO2 그 탄산이온으로 분리가 돼서 선택성을 가지는 전극을 사용해서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클락 전극이라고 그래갖고 전기화학 센서를 이제 좀 사용을 합니다. 이건 클락 전극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해질에 담겨 있고 테플론 막을 통해서 은으로 된 양극, 그 다음에 백금으로 된 음극을 같이 이제 붙여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놈은 뭐냐, 산소 분석을 위해서 만든 전극입니다. 산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전극이고, 이놈은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개는 이제 산소가 이제 얼마나 녹아 있느냐, 그거를 이제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신생아의 탯줄 같이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에다가 여기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면서
태아가 이제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지 뭐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글루코스 센서를 쓰면은 이제 여기 테플론 막 속에다가 산화 글루코스를 집어넣는다면은 산화 글루코스를 GOL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놈이 GOD가 그 글루코스를 이제 그 산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산화시키고 생성된 이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물이 생성이 되죠. 생성된 물이 여기서 전극에서 환원될 때의 전류가 그 포도당 이때 전류가 이제 그 포도당 글루코스 즉 이제 포도당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놈 자체가 그 바로 이제 당뇨 있는 사람 이제 그 혈당 측정하는 데 좀 사용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똑같은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센서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산소는 그 산화 글루코스를 산화시키죠. 그 다음에 산화된 글루코스는 포도당으로 산화가 되고 이때 산소가 요구되니까 바로 이놈을 가지고 그 혈당을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놈을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혈중산소는 뭐,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제 음주 단속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주 측정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계 전류 측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싶은 물질의 양을 연관시키는 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 전기화학적인 그 분석법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전기화학 분석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좀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폴라로그래피를 쓴다고 그랬고, 이제 DME 전극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DME 전극 얘기를 했고, 이제 폴라로그래피를 보면서 결국 이제 요만큼의 전이차가 뭐라고 그랬죠? 그 확산전류라고 그랬죠. 확산전류랑 그 다음에 확산전류의 반대는 지점 반파 전위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정상 펄스 폴라로그래피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의를 했었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고정 전극을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흐름 전극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양극 벗김 분석법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 수은에서 그 녹아들어 있는 금속을 다시 이제 벗겨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 벗김 분석법에 이제 또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PSA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전위차법을 이용한 센서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에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류 측정을 통한 전기화학 센서에 대한 얘기까지 쭉 했습니다. 이분 주로 이제 그 바이오 쪽에, 메디칼 쪽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주 측정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까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